네, 오늘 강의는 양자역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과 중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학이 양자역학인데, 왜 우리가 꼭 공과 중도를, 공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오해를 받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과 중도를 얘기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10강, 그러니까 다음 주니까 6월 6일 날 강의하기라고요. 일단 오늘은 공을 어떻게 과학이 뒷받침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살펴보라고 하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양자역학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책 5장의 책 앞에 쓰여진 말을 지금 적어도 기억해 주시거나 읽지 않은 분들은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 책에 제가 뭐라 썼냐면, 이 강의 하다 보면 양자역학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과 학생이 양자역학 어렵다는 말은 말이 돼요. 왜냐면 그건 이론으로 따지고 왜 그런지를 살피는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본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니까 이런 걸 봤다가 거기 어려운 게 있습니까? 자연을 내가 관찰하다가 도깨비를 봤다. 그럼 여러분들 어렵다 그럴 건가요? 봤나 보다 그래야죠. 내가 그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우리 애를 신라시대 때 코끼리도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갔다가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인도에 갔다가 돌아와서 신라 사람들한테 코끼리는 코로 땅콩 집어먹는다 그러면은, 그때 신라 사람들이 그거 참 어렵네,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양자역학을 듣고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걸 듣고서 어렵다는 건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을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걸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과 학생들한테 이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라든지 뭘 하라 그러면 그건 그때는 어렵다고 그럴 수 있죠. 계산 못하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본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상하게 하더라도 그냥 이상한 것보다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만 들으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니까 이런 말 했겠죠. 이 사람은 칼텍의 물리과 교수인데, 좋은 책입니다. 현대물리학, 여기 빠졌네요. 현대물리학 시간과 우주의 비밀에 답하다는 책 323페이지 보면은 앞에 쭉 말한 다음에 현대물리학이 고대 불교의 지혜를 재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 물리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교 얘기가 나오죠? 근데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지적 수준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피코 베드로이 둘 다 책 좋은 책이에요. 물리법칙에 발견한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양자정보학과인데, 전자라는 것도 다른 것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기술하는 어떤 명칭이다. 우리가 불교는 중론에 보면은 그냥 일체 가명일 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건 거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의 명칭이다. 우리는 그 물체와 그 물체에 가진 어떤 성질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양자 물리학은 그러한 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무는 공을 말하는 텐데, 어쨌든 번역을 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무라고 썼는데, 무라는 개념과 크게 일치한 점이 있다. 두 사람이 반대로 말했죠, 그죠? 이 사람은 현대물리학의 고대의 불교의 지혜를 발견해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이 사람은 닮았다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뭔가요? 판단하려고 그러지 않고, 뭔가 읽어보면 그냥 양자역학하고 불교는 되게 닮았나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거 닮았지만 그게 불교의 지혜가 그대로 현대물과 같은 거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은 닮았다 그런 거고.
닮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24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어떻게 20세기 초까지만 해더라도 물리학자들이 모르는 현상을 발견해가지고 양자역학이라는 현대물리학이 탄생했는데 그 현대물리학이 그렇게 두 물리학자가 이 사람들은 불교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상하죠. 하여튼 저도 강의하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걸 판단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유 방식을 놓고 보면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중도라는데 중도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을 다 극단이라고 보고 그거를 아우르는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의 중도인데 한번 볼까요? 서양 철학의 뿌리입니다. 서양 철학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서양 철학은 결국 플라톤의 주석이고 플라톤은 결국 파르메니데스의 주석이라고 할 정도로 이 파르메니데스는 플라톤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로서 그 플라톤 철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 하냐면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딱 잘라봐요. 아주 명쾌하죠. 있는 건 있고 없는 거 없다. 그것이 명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명쾌하니까 없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가 비존재,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해서 없는 것은 없으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유는 오직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삼는 유를 대상으로 삼으니까 결국 사유와 존재는 같은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파르메니데스이고 그거에 이어받은 사람이 플라톤이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서양 철학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람들 덕택에 존재와 사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유는 진리를 찾는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의 합리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이 그리스인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언뜻 들으면 우리 사유방식이 맞아요. 맞는데 부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극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존재했다는 것이 틀린다면 존재하지 않아야 될 거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렸다면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열애는 두 개의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을 다 극단, 그거는 진리의 양쪽 끝이고 틀린 건 아니고 진리의 어떤 한 단면에 불과하고 사물의 실제 모습은 그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가 불지견 또는 여실지견이라 부르는데 잘 보면 이 극단인 것은 어떤 사물의 실상의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고 열애는 전체를 다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죠. 아마 양자역학이 나왔지 않았다면은 선생들을 제외하고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머리로는. 근데 다행인지 아니면 오히려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함으로써 우리가 머리로 한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선성들은 그걸 일찌감치 알아서 뭐 다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될 텐데 언어도달 심행초멸 불림문자 교회벌전 직진심 견성선불이다. 그러니까 사실 언어가 진리를 표현할 수 없고 마음길도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고 몰래 여기 교훈은 말씀일 텐데 말씀의 바깥으로 그 행간으로 별도로 따로 비밀리에 전수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짓을 하지 말고 문자를 세우거나 언어를 쓴 걸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마음을 가리켜서 자기의 본성을 바라보고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 이것이 그 선종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련선원이 아마 이런 태도 하에서 사람들이 아마 선을 가르칠 텐데 근데 비슷한 얘기가 여기도 있어요. 노자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는 비상명.
여기 상이란 말은 이렇게 어렵게 해석할 것 없이 있고, 불변의 어떤 진리라든가 그런 뜻을 생각한다면, 도라고 이미 이름 붙이면 그건 도가 아니고, 뭐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내가 원래 가르치고자 했던 그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정의할 때, 사실 생명은 생물학책에 다 정의되어 있지만 그게 정의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 정의한 그 순간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닌 거다. 이런 뜻이죠. 명가명 비상명. 그런 내용을 하는데, 재밌는 말은 이건 우리가 선성들이 한 말이니까 그거 참 이상한 소리 했네 할 텐데, 이거는 보아는 양자이카의 철학적 바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성과 명료성은 상보적이다. 이 생명을 예를 들자면 생명이 뭔지를 가리키는 것이 진리인 거고, 명료란 말은 그것이 뭐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아주 생명이 뭐라고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보면은 오히려 생명이 아닌 쪽으로 가버려요. 그게 진리성이 멀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충 명료하지 않지만 뭐 비슷하게 말하면 대량 진리에 가까워진다. 이런 뜻을 이 물리학자가 말하는데, 요 밑에 말도 또 같은 뜻이 말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A가 진리다 그러면 A 아닌 것은 거짓이죠. 근데 여기 뭐라 하냐면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음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깊은 진리는 그 반대 역시 깊은 진리가 된다. 이해가 되나요? 그 이해는 하면 안 돼요. 이해했다면 그 잘못된 거고요. 조금 있다가 왜 이해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여기 그림을 볼까요? 이게 바로 사무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건데, 논리적으로 이 말이 바로 사무 이중성인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의 사물이 함께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어떤가요? 이게 찰스,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유명한 그 만화가 그린 건데, 자, 이 사람이 여러분일 테죠. 누가 스키를 타고 신나게 가는데 그 스키 자국이 이렇게 났어요. 이해가 되나요? 물론 대답은 안 하지만 안 될 테죠. 안 되지만 그렇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렵다 그럴 건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약간 말씀드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나올 테니까 그렇게 그냥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한술 더 뜨죠. 그냥 두 개로만 날아온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다 통해서 와버렸어요. 한 사람인데. 이게 불가능할 거죠. 근데 불가능하지 않고 미시세계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읽는 진리고, 한쪽으로만 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하라고 그랬죠. 자, 이건 더 이상 할지도 몰라요. 이건, 최셔, 발음이 좀 뭐한데, 저는 최샤이라고 발음하는데, CHIR이니까 최셔캣이라고 해서, 최셔의 고양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 고양이인데, 웃는다는 성질과 고양이가 분리가 됐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고양이와 웃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고양이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미시세계의 소립자의 세계거든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실체론적인 사고입니다. 이건 제가 이 강의에 5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기법의 세상하고는 다른 거라 했죠. 연기법은 이 사건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근데 실체적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이런 벽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나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실체가 있다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제일 원인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제일 원인은
신이죠. 그 유신론이죠. 그 신이 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다. 범천이 있다. 그럼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뭐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신론이라면, 근데 유신론은 요소에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신 또는 물질이 모든 궁극적인 실제이고 그것에서 비롯된다. 그 물질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그건 유물론이겠네요. 그다음에 뭐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관념론일 테고, 정신과 물질이란 두 개의 실체가 서로 다 똑같이 있다면 이원론이니까, 좀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사물의 실체론적으로 볼 때는 정신물질 이원론이거나 유심론이거나 유물론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셋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실체론적으로 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는 실체론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법으로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건 중심의 세계가 되죠. 존재하는 건 사건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강의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사물은 이것과 이것과 저것으로 보통 표현합니다만, 저는 저것이라는 대신에 이것 아닌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더 맞으니까.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것과 저것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을 표시해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눠 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니까 그걸 분별지라고 그러는데, 분별지는 바로 사물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 판단은 논리 법칙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적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은 대립적인 개념, 논리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사물을 두 가지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눠서 실제 존재하는 것과 그것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선과 악, 이렇게 나눠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입자 파동인데 이건 오늘 할 거니까 어떻게 입자 파동이 논리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개념인가는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우리가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오는 걸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죠. 주와 객, 음과 양, 참과 거짓, 삶과 죽음, 정신과 물질 등등, 이런 것들 다 양육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참과 거짓이 양육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들의 불안정성 정리할 때 어떤 주어진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 안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명제가 하나는 들어있다. 선과 악,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 대립되는 개념들은 그래도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을 봤으면 삶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상태를 두 가지 개념을 표현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를 놓고 그 삶이라면 삶, 죽음이라면 죽음으로 나타내는 거지 둘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네요.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삶이고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 삶이라고 그러지 삶이고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생사 즉 열반, 번뇌 즉 보리, 범부 즉 부처. 반대가 논리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개념을 그냥 같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 그 다음에 그럼 실제 우리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이건 지금 예비적 고차니까 양자역학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팽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죠.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면서 반대로 돌기도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하면.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가 있는데요. 저기에. 그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서 동시에 꺼져 있기도 하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저보고 돌았다 그럴 테죠.
근데 한번 돌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 입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바로 그걸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지금 전기 스위치에다는 겁니다. 이 스핀이라는 그 물리양인데, 이렇게 된 것을 요새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양자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본 소자는 전기가 꺼졌거나 켜졌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0, 켜진 것을, 들어오는 것을 1,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런 거거든요. 그 스위치에 나는 거예요. 스핀이라고 하는데, 스핀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건 약속인데, 스위치가 켜졌다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걸 꺼졌다 하는 건데, 전자는 두 개가 한꺼번에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중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스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핀이 이렇게 올라가고 업, 이게 다운이라고 하면 업과 다운이 그냥 함께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꺼져 있기도 하고 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댄서를 볼까요? 이 댄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둘 중에 하나를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볼 텐데 이 댄서는 사실 양쪽 방향 다 돌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눈을 좀 깜빡거리다 보면은 아마 시계 방향으로 돌던 댄서가 시계 방향과 반대로 돈다는 거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 나는 반대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린다면 그건 그런 고집으로 그냥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사물의 실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 쓴 대로 양자의 컴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누가 인도에 가서 인도가 이러이러한 나라라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됐지 인도는 왜 그렇대 하고 대들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해하려고 하면 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양자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자들이 한 말을 들어볼까요? 보아는 그러니까 물리학 양자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보아는 뭐냐면 양자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이론을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거든요. 자, 하고 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시켰으니까 잘못한 거 맞죠?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파인만은 뭐라 하냐면은 양자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아니고 자연이 그렇게 생겼구나. 우리 경험 세계에서는 스위치가 꺼져 있고 켜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냥 미시 세계에 들어가면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헤매면서 그냥 양격하기 그냥 어려워져요. 근데 그 어려운 거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 가니까 뭐 이러하더라 뭐 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대? 어려워 죽겠네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여기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물리학 학생이 아니라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단지 자연에서 본 거를 그냥 이렇다 하고 소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하면 돼요. 먼저 이중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듀얼리티라고 하는 건데 이중성은 하나의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것. 그 사전 찾아보면 양면성을 보면은 사전적으로는 이중성 같은 뜻이 다른 뜻 사용하죠. 왜 어떻게 다르냐면 과학기술의 양면성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의 이중성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놓고 본다면은 원자력 발전을 해서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합니다. 근데 동시에 잘못 건드려서 그게 폭발을 한다면 또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다면 우리한테 피해가 크죠. 그건 양면성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를 서로 상반되는 걸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지만은 이중성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번뇌적 보리할 때 양면성은 뭐냐면은 서로 두 가지 다른 성질이 다 있어요. 이건 항상 다른 성질인데 두 개 있다는 거고 이중성은 뭐냐면은 범부적 부처할 때 범부가 왼쪽 주머니에 있고 오른쪽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범부가 그대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범부와 다른 거죠, 뜻이. 그러니까 범부도 있고 부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양면성은 범부도 있고 부처되어 있는 것이 양면성이라면 이중성이랄 때는 범부가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은 저기 그 말 실감 안 나는데 실감 나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마이클 조던이 얘기했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냐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보게 되고 나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뭐라 했죠? 1불짜리 헌옷을 1200불 받고 팔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나 자신도 그런 거라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니까 그 의미를 아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그 마이클 조던이 했던 1불짜리 옷이 1200불 되는 거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건데 이것이 바로 그 이중성을 이해하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실하다 그러는 거죠. 여여하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의미를 붙입니다. 의미를 붙이는 것을 불교에서는 소위 가유라고 해가지고 가립된 존재라고 그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 이걸 보고서 젊은 아내를 보고 이건 에릭 캔들이라는 유명한 그 화가 그린 그림인데 이름을 젊은 아내와 그의 어머니라는 데인데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노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젊음과 늙음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그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중성을 아마 어렴풋이 짐작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젊음과 늙음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음이 곧 늙음이에요. 반쪽은 늙은 거고 반쪽은 젊은 게 아니고 젊었다 그러는 거 통째로 그대로 늙음이죠. 이것이 이 그림이 말해주는 거라서 이중성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중성의 불교적 표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이런 거죠. 물질과 마음은 다른 게 아니다. 그 물질이 그대로 공이다. 본부가 즉 부처다. 나고 죽는 것이 나고 죽지 않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워 죽겠는 것이 괴롭지 않은 거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하는데 이게 이중성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자, 그럼 범부 즉 부처와 같은 표현에 해당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연에서 보지 못한다면 이 말들은 다 선성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속이려고 한 소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을 자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자연의 이중성입니다. 어떻게 이중성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파동의 성질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뭐가 출렁거리는 걸 물결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거려서 이게 똑같은 모양을 가서 반복되는 것을 요거 한 파장이라고 그러고 요거 진폭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파동의 모양이니까 물결파, 우리의 소리 이런 것들이죠. 그럼 파동의 근데 파동을 합칠 때 좀 이상해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파동 두 개 합쳤거든요, 이렇게. 근데 골과 골, 아니,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이렇게 딱 일치할 때는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에다가 이렇게 솟아 합치니까 이 진폭이 두 배가 돼서 이렇게 두 배가 돼요. 그 다음에 골도 진폭이 두 배가 돼서 이렇게 진폭이 두 배가 된 이런 파동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근데 진폭이 두 배가 되면 파동의 세기는 항상 진폭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파동은 이 파도 하나에 비해서 4배 강한 파동이 됩니다. 만약에 3배가 됐다면 요게 1 되고 요것과 요걸 합치면 요건 1이고 요건 2죠. 그럼 이렇게 진폭이 3이 되는 파동이 나올 텐데 그 파동의 세기는 요 파동 세기에 비해서 9배가 돼요. 근데 파동은 그렇게만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져요. 골과 마루가 합쳐지고 마루와 골이 합쳐지면은 요건 크게 1이라 칩시다. 만에서 1 하면은 합쳐서 제로. 1과 만이 소멸해버렸어요. 그 파동은 합칠 때 요걸 위산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그
그 골이 얼마나 진행했느냐, 이걸 위상이라고 하는데, 위상에 따라서 세기가 뭐 2배, 9배가, 아니, 4배, 9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없어지는 경우도, 이런 것을 우리가 보강간섭, 이런 걸 소멸간섭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합쳐진 모양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입자는 한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보는 입자잖아요. 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합쳐지면은, 이게 보면 충돌해서 튕겨나가죠. 입자가 없어지는 법 없어요. 그리고 입자가 아까 그 파동의 경우에는 2개가 합쳐지면 4개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입자가 뭐 20개 하면 20개일 뿐이지 20개가 40개가 된다든지 그런 법 없어요. 딱 그냥 입자 개수가 불변이에요. 근데 보면 충돌해가지고 튕겨나가죠, 이렇게. 근데 파동이라는 어떤가?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실체고, 입자는 다른 입자에게 충격을 가해 운동량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개수가 아무리 그 충돌하고 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파동은 어떠냐면, 여기 보다시피 이 파동은 이렇게 와서 뭔가 충돌했는데 튕겨나가게 하지 못해요. 진동을 시키지만 튕겨나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자하고 파동을 다 펴놓고 할게요. 입자는 똑똑 떨어져 있어요. 아까 여기 알맹이 2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죠? 2개가 아니라 20개가 똑똑 떨어져 있으니까, 똑똑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입자 여기 한 사람, 2사람, 3사람, 4사람 다 셀 수 있으니까. 근데 파동은 연속적입니다. 제 소리가 지금 하면은 이거 연속적으로 다 울려서 방 안에 퍼지는 거지.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20명 좀 넘게 한 30명이 앉아 계신데, 제가 한 말을 30번 했나요? 한 번 하면 다 30명이 다 듣는 거죠. 100명이 서로 그냥 듣는 거예요. 이런 걸 연속적이라고 해요. 셀 수 없어요. 제가 말한 소리를. 그래서 갇혀있다. 입자는. 제가 입자니까 저는 요 지금 서 있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석에 갇혀 있는데, 제 소리가 어떤가요?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만 갇혀 있나요? 이 방에 다 퍼져버렸죠? 그러니까 전파돼요. 다. 허용된 공간에 다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물결파를 놓고 본다면은, 물이 진동하는 현상이 물결파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물이고, 그 물은 실제죠. 물이고, 진동하는 건 뭐예요? 그냥 허상이잖아요. 현상. 그냥 그 어떤 실제는 물질이 운동하는 현상에 불과하니까, 물이 운동하지 않으면 파도가 없어지죠. 그 물은 운동하지 않더라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하는 거고, 파동은 몸짓 해당한다. 제가 이렇게 몸짓 지금 하는데, 몸짓 안 해도 제 몸은 있잖아요. 몸과 몸짓이 같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듯이, 파동과 입자를 하나의 사물이 이것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다 하는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물리량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그 물리량, 예를 들면 질량이라든가 에너지 같으면, 입자 하나 가진 에너지가 1이라 치면 2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2예요. 10개 있으면 10이에요. 근데 파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과 소멸이 나서 2개가 합쳐져서 4배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입자와 파동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자연은 그건 인간의 논리지 자연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건 우리 인간이 그냥 괜히 그렇게 의미를 붙여서 그런 거다고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해요. 자연은 인간의 관념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입자냐 파동이냐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것이 바로 이중슬릿실험. 이중슬릿이란 말, 이렇게 틈 있잖아요. 벽에 길게 찢어진 틈입니다. 이렇게 이 벽에다가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 이게 슬릿 하나, 둘, 이중슬릿이죠. 이게 이렇게 길게 찢었다고 보면 돼요. 물론 바늘로
구멍만 뚫어둬도 실험할 수 있는데 길게 찢어주면 뭐냐면은 뭐 주변 공간 생각 없이 모든 것 전체적으로 대칭이니까 길게 찢어놓고 실험하거든요. 길게 찢어서 파동 2개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까 설명한 거를 볼까요? 이렇게 되죠. 파동이 둘이 왔어요. 여기서 온 파동과 여기서 온 파동이 합쳐졌어요. 합쳐지는데 여기서 마루와 골이 합쳐지니까 0 되겠네요. 여기는 무슨 거가 일어나면은 소멸 간섭이 일어나요. 디스트럭티브 인피어런스. 소멸 간섭이 일어나니까 여기는 만약 빛을 보냈다면 어둡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 말고 요 위에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죠?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길이가 다르죠, 그죠? 여기서 요것이 여기서 온 길이와 요것서 온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마루와 마루 합쳐지고 골과 골 합쳐지니까 이건 보강간섭이 일어났겠네요. 여기에 만약 빛이었다면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쭉 생기겠네요. 근데 입자였다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입자는 그 간섭이 안 일어나니까 따라서 내가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소리가 입자냐 파동이냐 또는 전자가 입자냐 파동이냐는 것을 알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이중 스릿에다가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면 그건 파동, 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면 입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릿 하나를 열었어요. 스릿이 2개거든요. A와 B가 2개인데 B를 닫아버리고 하나만 열었습니다. 그 입자와 파동을 보낼 때 만약 이걸 여기서 입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아니고 그냥 밀가루나 모래라고 봅시다. 여기 구멍을 뚫어놓고 모래를 쭉 부었어요.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제가 여기 종이 넣고 구멍을 뚫고 여기 밀가루를 부으면 소복이 쌓이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뭐 실험 안 해봐도 그렇게 될 거라면 짐작하니까. 그러니까 스릿 하나만 열어놓고 입자를 보내면은 요 가운데 슬릿의 중앙에 해당하는 것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옆으로 갈수록 조금 덜 떨어지는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파동이라 하더라도 슬릿을 하나만 열어두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B만 열어두면 여기는 B를 열고 A를 열어두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가운데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양쪽 옆으로 가면 적게 떨어진다. 뭐 그러면 슬릿 하나만 열었을 경우에는 파동을 보내든 입자를 보내든 다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니까 간섭 안 일어나니까. 근데 2개를 열어놓읍시다. 2개를 열어놓고 모래를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뭐 궁금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신문지에다가 볼펜으로 구멍 2개 뚫어놓고 거기다가 한번 밀가루 넣고 한번 뿌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만 열어놓으면 이렇게 빨간 것만큼 이만큼 볼록 솟아올 거고 B만 열어놓으면 이렇게 솟아오르겠죠. 그죠? 2개 다 열어놓으면 이놈 더하기 요놈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파동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죠? 아까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것이 보강연서 일하면 여기서 빛이 세지니까 이만큼 세게 되고 여기는 소멸간섭이 일어나니까 빛이 안 들어오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오는 것과 이렇게 오는 것이 만나니까 보강간섭이 일어나니까 세지. 그래서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럼 여기 이쪽 갈수록 밝은 것이 더 커진다는 것은 중앙으로 갈수록 더 밝아지니까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것이 계속 교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스릿만 있으면 우리가 그 조사하고자 하는 것을 다 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1800년, 정확하게 1800년 우리나라는 아마 대개 순조 임금님 될 텐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자들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잘 몰랐어요. 뉴턴은 입자라고 그러고 또 허이겐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파동이라 하는데 토마스 앵이라는 의사인데 의사가 여기서 빛을 보내가지고 요 구멍 2개 뚫어놓고 그러니까 스릿을 뚫어놓고
딱 쏴버렸더니 여기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쫙 생겼어요. 이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러면 뭐죠? 이건 이유 없이 빛은 파동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 파동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죠. 갇혀 있기도 하고 퍼져나가기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건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결정적 증거, 즉 파동이라는 증거, 100%의 증거를 얻었으니까 100%의 증거를 얻었단 말은 입자의 가능성은 0%니까 결코 입자일 수가 없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했는데 빛이 파동이라면 입자를 튕겨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서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위 흑체복사라든가 아인슈타인이 그 노벨상을 받은 광전효과 같은 걸 보면은 뭔가 빛이 입자와 같이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야지만 설명된 현상들을 몇 개 발견했어요. 발견하다 보니까 컴퓨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걸 했어요. 여기에 빛이 있는데, 아니, 전자가 이제 표적 전자인데, 빛을 때렸어요. 그럼 아까 파동은 튕겨나가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당구공은 탕 치면 이게 튕겨나가잖아요. 근데 빛을 쏘여서 빛도 튕겨나가고, 전자도 튕겨나간다 그러면 이건 빛이 입자라는 결정적 증거죠. 바로 컴퓨턴이라는 학자가 1923년에 실험을 해서 이제 했으니까 그때 할 만한 물리학자들이 빛이 입자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뭐가 됐나요? 빛은 파동이자 1800년대 증명됐으니까 파동이자 입자이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갖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죽을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고요. 그렇게 고민했는데 만약 그때 물리학자들이 불교를 알았더라면, 불교 중도의 원리를 알아서 불의 원리를 알았더라면, 아,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불의 원리구나 하고 쉽게 해석했을 텐데 아주 고민했거든요. 이래서 사실 불교 그 물리학은 서로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동안에 물리학자들이 불교를 몰랐기 때문에 고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빛도, 이건 뭐냐면 빛도 운동량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운동량이란 말은 보통 질량 곱하기 속도를 운동량이라 부르는데 그 빛은 질량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량을 가져요. 튕겨나가게 하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전자는 어떤 건가? 전자는 입자라는 것이 잘 알려졌어요. 그 전에 이미 이런 이중성 발견하기 전에 19세기 말에 벌써 톰슨이라는 물리학자가 전자가 입자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입자예요. 그러니까 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이번에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동성을 갖는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명한 물리학자 드브로이가 바로 제안하기를 전자도 파동을 갖는다. 파동성을 갖는다. 그래야 거기에 나온